자, 그 다음 테마가 이제 볼 게 이제 신민족주의사하고 조선화 운동인데요. 요것도 한 3번 정도 기출문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신민족주의사학은 예전에 객관식 때 한번 나왔던 거예요. 92년도, 94년도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요. 자, 신민족주의사학의 형성 배경은 1940년대 전후로 해갖고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비탈주 민족주의 운동 내에서 써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해방 직후까지, 해방 공간까지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재홍이나 송지태 그런 사람들인데, 해방 공간 이후에, 그러니까 1945년에서 48년 때, 이 신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이제 활동했던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당시가 좌우가 대립했던 시기죠. 그래서 좌우 통합을 하려고 움직였던 사람들이 이제 신민족주의 사학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신민족주의 사의 특징은 세 개가 같이 다 있어요. 그래서 종전의 그 문헌보증사학, 그 다음에 그 민족주의사학, 사회경제사학의 장점들을 다 뭐냐면 통합하려고 했죠. 그래서 사회경제사학의 보편성,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헌보증사학의 실증성,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사학의 민족성, 이런 것들을 동시에 뭐냐면 추구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계급과 민족의 민족을 같이 중요시 여겼죠. 계급과 민족.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계급과 민족 중에 어디를 더 강조했을까요? 민족을 더 강조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특징이죠.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그 민주주의 방법, 대외적으로는 민족적 자주성, 회복, 계급과 민족을 동시에 강조했지만 상대적으로 계급보다는 민족을 더 우위도 인식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신민족주의 사람이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안재홍하고 손진태 그런 사람들인데, 안재홍은 해방공간에서 활동했죠. 이 사람은 이동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통합도 해보려고 했어. 그래가지고 뭘 창당했냐면 국민당을 창당했어요. 이 국민당은 민족주의 우파, 아니 민족주의 중도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만들었던 당인데, 민족주의 주도 아래 사회주의를 통합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안재홍은 건주의나 자화합작 운동에도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내걸었던 이제 그 논리가 뭐냐면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대외적으는 민족주의, 대내적은 민주주의, 계급 모순,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동시에 비판을 해요. 그래서 국민 계노, 대중 공생,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건데, 국민 계노, 대중 공생은 뭐냐면 국민이 모두 노동하고 대중이 함께 살아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민족주의 이론을 주창했다. 그리고 이 이론에 따라서 이제 역사책도 이제 역사학도 연구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원래 이 손진태는 그 민족주의가 역사학자가 아니라 민속학자예요, 민속학자. 근데 역사학도 이제 관련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역사학의 방향을 신민족주의를 통해서 민족의 단결과 평등, 친화, 자주독립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배층 위주의 봉건사관을 비판을 하고, 그리고 대내적인 사회발전 논리하고 대외적인 민족성장 논리를 결합을 시켰는데, 자, 그렇지만 이 사람도 민족과 계급 중에 어디에 더 중점을 뒀죠? 민족에 중점을 뒀죠, 상대적으로.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계급의 생명은 짧고 민족의 생명이 길다 하면서 계급투쟁보다는 그 민족의 균등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이제 계급투쟁보다 계급 폐하와 민족 균등을 강조하고, 단결은 하면 흥하고 분열하면 망한다, 평등하면 단결하고 불평등하면 분열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강조했던 사람이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해방 정국 아래에서 심각한 계급투쟁이 표준적 민족의 대부분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민족의 어떤 수노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냥 단결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민족주의 사학은 앞에 이제 안재홍이나 송진태도 볼 수 있듯이 주로 이제 40년대 전후에 형성돼갖고 주 활동했던 공간이 일제 통치 시기가 아니라 어느 시기죠? 해방 공간 시기예요. 1945년에서 48년. 해방 공간이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뜻이죠? 우리가 해방은 했지만 독립은 하지 못했던 시기죠. 1945년에서 48년 시기인데, 그 시기는 좌우 대립이 되게 극심했던 시기고, 이걸 어떻게든 역사학계에서 수용해갖고 통합을 시키려고 했지만 실제로 안 됐죠. 극단의 시기에는 딱 중도파가 설 자리가 없어.
예, 괜히 중도를 내세웠다는 양쪽 버림받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현실 정치에 안철수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양쪽을 또 쫓아가다가 양쪽을 또 다 버림을 받는 그런 것들이죠. 자, 하여튼 그게 이제 의의를 보면요. 자, 이 사람들은 계급 문제와 민족 문제를 같이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계급과 민족 중에 민족주의 이론을 더 뭐냐면 강조를 했고, 좌우와 양극단을 배제하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좋아하면서 그 당시 해방 공간의 좌우 합작 연합, 민족의 단합, 그리고 민족의 주체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 한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해방 공간이라는 게 뭐예요? 좌우가 극단적으로 대립했던 시기죠. 극지 아니면 극우 아니야. 그 중간에 중도가 설 자리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계급, 계층의 어떤 대립을 내세우면서 실제로 민중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별개로 우리가 조선왕의 상민주의 있죠. 이 조선왕도 그 해방 공간에 큰 시간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 사람의 주장도.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좀 곤란을 겪고, 그 6.25 전쟁 때 납북당했죠. 조선왕이요. 자, 그 다음에 조선학 운동을 볼게요. 조선학 운동이 이제 1930년대에 있었는데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문제고, 두 문제 나왔죠. 14년도에 나왔고 예전에 객관식 기준에 나왔던 건데, 자, 조선학 운동을 이제 추진했던 사람은 그 안재홍, 정인보, 일부 이제 뭐냐면 또 진단학회, 일부 사회주의 사학자들이 이제 참여했는데, 자,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그 당시 일제가 시민사학, 특히 이제 1930년대 들어가면 그 뭐냐면 한국 시민화 정책을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것을 없애려고 하죠. 우리 정신을 없애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정신, 민족 정신과 어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펼쳤던 게 조선화 운동이다. 그러니까 우리 걸 지키니까 뭘 강조했어요? 조선 고유의 거, 그다음 조선의 문화적인 특색, 조선의 정통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걸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조선화 운동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계기가 됐던 것이 뭐냐? 그 당시 이제 주로 이제 조선화 운동 비탄압적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그 예전에 민족주의자들이 뭘 강조했어요? 민족의 정신을 강조했죠. 근데 민족 정신을 너무 고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뭘 상실했죠? 보편성을 상실했잖아요. 그래서 고유성과 보편성을 같이 추구했어. 그래서 우리 민족 정신 안에서 뭔가 보편성을 찾으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민족 정신 안에서 보편성이 있는, 세계사적 보편성이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뭐가 부각이 됐냐면 시답 정신, 조선 후기 때.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시답은 우리 고유의 것이지만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세계사적 보편성의 근대성, 근대 정신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답의 대가가 누구죠? 정약용이죠. 정약용의 어떤 저서를 이제 간행을 하면서, 여의도 저서를 간행하면서 조선화 운동이 이제 주도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내용을 보면 민족적 특수성, 그러니까 그 다음에 특수성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사적 보편성과 서로 합의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개변에서 추구해서 세계사적 보편성을 추구하려고 했다. 민족적 국제주의, 민족주의의 지향을 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계급혁명에 반대하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같이 협진해서 민족운동의 어떤 우위를 차지하려고 했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좌우합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사회주의자도 있어요. 물론 사회주의자들이 모두 참여한 건 아니에요. 비판서들이 있는데, 백나원이나 체이카 같은 사회주의자들이 일부 참여했고, 자, 그 다음에 문학 정토를 가장 주목한 것은 문화 정토를 가장 주목한 조선 시작이죠. 정인보 같은 사람이 시작을 강조하고, 그래서 민족주의 실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시작이라는 것이 반성리학적인 학풍으로서 민중의 어떤 자극을 받아들인 나타나는 학문이기 때문에 조선의 어떤 중심으로서 조선의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시작을 재평가해요. 조선 후기의 시작. 그리고 보통 시작이라는 말이 그 조선 후기의 시작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거죠. 실사구시대 의미의 시작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시작은 어디만 한정해서 본 거야? 조선 후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작할 때 조선 후기 시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요때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거죠. 자, 의의를 보면요. 자, 의의가 예전에 15년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두세 가지 외워두세요. 자, 일단 조선 후기 시작의 의미를 부각했고, 민족적 특수성과 세계사적인 보편성을 합의를 지향했고, 자, 민족의 고유성을 학문적 사상적 방법을 재정조에
민족문제 인식을 심화시켰고요. 그다음에 신민사학과 마르크스학에 대응하는 사고를 확립했고, 조선학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적 연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안재홍 같은 사람은 고대사 연구를 이제 했고, 그다음 정인보는 신민사학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는데, 여기 강개토 대왕비군 아시죠? 그래서 정인보 하면 강개토 대왕비의 신명철 기사에서 도의 주체를 뭘로 해석했어요? 외가 아니라 복으로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민사학자들은 이걸 외로 해석했는데, 도의 주체를, 그래서 바다를 걷는 건 고구려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강개토 대왕비의 고구려는 자기가 주체니까 쓰지 않겠죠. 고구려란 말을. 그러니까 이걸 고구려 주체를 그 도의 해석을 했다. 바다의 주체를, 바다를 걷는 주체를 그 도의 고구려로 이제 해석해서 이것을 임나일보 반박 근거로 삼았다. 이렇게 있고요. 몽일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사를 발전적으로 연구했다. 그래서 이제 저널리즘에 입각해서 어려운 역사학을 쉽게 풀어서 설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갖고 이렇게 있고, 이런 조선화 운동을 계기로 해서 좌우의 학문적 논쟁을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일단은 극자,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주의에서는 이 운동을 어떻게 봤냐면, 이 세계사적 고립된 운동이다. 조선사를 뭐 신비적이고 감상적이고 유교 문화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반봉건적이다. 이때 반봉건이라는 건 반반자예요. 예,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익 같은 경우에 너무 관념적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죠.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좌우의 학문적 논쟁을 발생을 시켰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극단적 마르크스 진영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우익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누구냐면 그 진단학교 있죠. 진단학교에서 너무 이렇게 관념적이고 실증성 부족하다. 비판받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는 고립된 역사다. 신비적이고 그 몽환적이고 감상적인 역사다 해서 이게 서로 좌우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사회주의자, 일부 사회주의자와 일부 진단학계 사람들도 여기 참여했어요. 예. 그렇지만 주로 주도했던 사람은 누구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안재홍, 정일보 이런 사람들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관련된 그 문제를 풀어볼게요. 163페이지 보세요. 자, 163페이지 48번 문제 볼까요? 자, 가에 들어갈 말 써보고 그 밑줄치 운동의 의의를 두 가지 말해보시오. 자, 정인보와 안재홍은 우리 민족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뭘 주로 연구했죠? 정약용 연구를 해갖고 여유당 전설을 이제 간행을 했죠. 그래서 그 조선왕조 의,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 민족 문화 수호원의 대표적 움직임으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부각하고 민족 정신을 유지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민족과 민중을 함께 중요시하고 고유성과 뭐로 같이 추가할까? 세계사적 보편성을 같이 추가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유성과 함께 세계사적 보편성을 같이 추가하려고 했다는 게 이제 그 조선왕 운동이다. 그래서 오늘날만 하면 이제 난타 아시죠, 여러분들? 네. 난타 보면 우리의 고유한 소리에서 뭘 찾으려고 해요?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리를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난타가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공연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그 한국 타파 연구, 탑을 연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유소의 한국 탑 연구와, 그 다음에 조선사상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한국 고유소의 한국 탑 연구는 제가 각자 보시고, 이게 왜 제가 집어넣냐면 92년 기출문제 나왔어. 한번 언급됐기 때문에 한번 보시라고 이제 집어넣은 거고, 그 09년 기출문제에 조선사정연구회가 있어요. 네. 조선사정연구회는 대단히 비타협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함께한 학술연구인데, 너무 우리나라 문화나 이런 것을 연구할 때, 조선 역사를 연구할 때, 외국의 제도와 문물만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우리 조선에는 조선 역사의 독특한 민족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실정과 사정에 따라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조선사정 연구예요. 그래서 좌우, 그러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로 구성이 됐던
연구회고요. 그래서 조선사 연구에서는 그 당시 조선사적을 과학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널리 사회에 보급하고 그 다음에 법제, 재정, 금융, 교육, 상업 등등을 여러 가지 학술적인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1925년에 성립한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걸 왜 제가 언급하냐면 09년 기출문제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가 누구냐, 무슨 단체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사정 연구회 정도면 명칭만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현대 부분 넘어가죠. 현대인데, 현대 부분도 한 문제씩 꼭 나오죠. 한 문제씩. 예. 그래서 요번에 나온 것이 부정축제 처리법 나왔죠. 그리고 이제 300산업 나오고, 그다음 한 문제씩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래서 이제 해방전국에서 주문 많이 나왔는데, 해방전국이라는 건 1945년부터 해서 48년 동안 좌우가 대립했던 시기죠. 근데 여기도 단체도 되게 많이 나와. 무슨 당. 그래서 이것도 좀 외워두셔야 돼요. 이 부분도. 그래서 이 해방정부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두 가지 주제예요. 하나가 좌우합작운동, 또 하나가 실탁 찬반운동. 대개 그 내용들 밑에 거는 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야. 그래서 좌우합작, 신탁 찬반운동 이런 것들, 자위과 우익의 입장, 좌우합작 운동을 추진했던 주체들, 좌우합작 친원치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북협상의 미소공동회 이렇게 이제 있고, 해방전국에 활동했던 단체들 있죠. 대표적인 단체가 이제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한국민주당, 한민당 있죠. 그다음에 건국준비위원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군정 시기의 경제정책을 예전에 한번 미국 수직령하고 이제 있고, 특히 미군정 시기 때 이제 토지개혁을 했었죠. 토지개혁 했었잖아요. 물론 완벽하지 못했지만 중앙경제위원회 등등등 해갖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대한민국 정치 부분에 보면 이승만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승만 단독으로 문제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시대상만 보고 있고, 주로 이제 나오는 부분은 어디냐면 박정희 시대야, 박정희 시대. 예. 그래갖고 박정희 이제 군정 통치기 있죠. 그래서 군정 통치기, 그러니까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2년 동안 군정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했던 정책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 올해 나왔던 것이 뭐냐면 부정축제 처리법 있죠? 이것도 군정 시기 때 이제 개헌안 통과시킨 건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부정축제 처리법, 이거 개헌안이 아니라 관련된 법을 개정해갖고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때 한일협상 있죠? 6.3 요거와 관련돼갖고 예전에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경제 부분에서 농지개혁 부분이 많이 나와요. 남한의 농지개혁. 그래서 남한의 농지개혁이고, 예전에 한번 남한과 북한의 또 농지개혁이 차있죠? 이렇게 나왔고,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것은 미공법과 관련된 300산업이죠? 300산업 관련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의 경제정책. 그래서 경제개발정책과 경제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 그 외에는 뭐 그냥 삼조파동, 석유파동 이런 것도 예전에 객관식이 주는데 잠깐 언급되는 거 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죠. 자, 테마 1번을 볼게요. 테마 1번. 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건국준비위원회는 누가 만들었죠? 여운형이 만들었죠? 여운형이. 그래서 이제 여운형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안재홍이 이렇게 가세했기 때문에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좌우합작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의 전신이 뭐예요? 1944년에 만들어졌던 건국동맹이죠? 그걸 좀 확대 발전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는 왜 이제 구성이 됐냐면, 그 당시 일제가 이제 패망하기 전에 일본 총독부였던 총독부 에도 병감이 여운형을 굴렸어요.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이제 미군이 진주해 오면 일본 국민들 있죠?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 국민들 안전하게 귀가를 시켜야 될 거야. 자기 본국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여운형을 굴려서 협력을 이제 요청을 했던 거죠. 여운형이 좀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여운형과 접촉을 해갖고 논의를 했는데, 그래갖고 얘네들이 강국지제 여운형이 조선총독부에 5가지 요구했어요. 밑에 보면 전국적인 정치범, 강제범을 즉각 석방하고, 서울의 3개분의 식량을 확보하고,
치안 유지 건국을 위한 정치 운동에 간섭하지 말 것, 그리고 학생과 청년 조직 훈련하는데 간섭하지 말 것, 노동자 농민이 건국사로 동원하는데 간섭하지 말고, 요 정도로 하면 너네들 안전기관을 허용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허용해줬죠. 그래서 미군이 진주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치안을 담당했던 것은 잠깐이라도 누구예요? 건국준비위원회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합의를 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활동 내용을 보면 일단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건국 치안대를 조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량학고인데 식량학고 뭐냐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갑자기 철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혼란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걸 이제 위해서 이제 식량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서울대 3개월 분에 식량을 이제 확보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사 조직인 보안대 및 종손학도대를 발성했다. 그리고 지방에 그 지부를 확대시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 지부가 나중에 조선인민공화국 때 인민위원회를 개편해요. 인민위원회. 그 인민위원회는 조선인민공화국은 자익들만 구성돼 있죠. 근데 그 인민위원회는 지역에 따라 자익과 우익이 비등해요. 어떤 때는 우익이 장악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익이 장악할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인민이라는 말이 지금 인민하면 되게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왜? 누가 쓰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인민 대신에 뭐라고 쓰죠? 국민이라거나 시민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인민이라는 말이 그냥 평상시 용어였나 봐. 그래서 인민하면 인민위원회? 이거 자익들 그 속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되고 그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조직은 그 사회주의자들이 장악을 했지만 그 지방조직이었던 인민위원회는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자익과 우익이 서로 비등하게 장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강령. 그러니까 외워두셔야죠. 강령은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 그 다음에 진정한 민주주의 정권 수립, 대중생활 확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이게 나왔어요. 강령 중에 아닌 것은 그래서 친일파 척결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 왜냐면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친일파보다는 뭐죠? 나라의 건국을 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닦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친일파 척결은 아니고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 진정한 민주주의 정권 수립, 대중생활 확보. 쓰라고 나올 수 있어요. 막상 쓰라고 못 써. 배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여운형이 생각하는 친일파의 처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운형이 생각하는 친일파는 어떤 거냐면, 박헌영하고 좀 달라요. 이것 때문에 박헌영하고 좀 대립되는데, 박헌영은 조금만 친해도 인민재판한다면 뭐야? 뭔가 총살시키자. 화끈하죠. 근데 이제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 된다. 35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안에서 뭐 친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극적 친일한 사람 있고 적극적 친일한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소극적 친일은 생계형 친일은 그냥 놔두고 왜냐면 친일하더라도 안전이 진짜 누가 봐더라도 친한 사람 있죠. 적극적으로 친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잡아내서 합법적으로 뭐냐면 법정을 만들어서 처리하자. 그리고 법을 만들기 전에까지는 법정에서 관련 법을 만들고 법정을 처리하기 전에는 뭐냐면 배제만 시키잖아요. 권력에서. 그러니까 그 영웅형이 좀 합리적이었나요? 박헌영은 좀 약간 극단적이었고 그래서 같은 사회주의자지만 박헌영하고 영웅형은 좀 달라요. 이게 생각이. 그리고 박헌영은 좀 약간 오늘날만 테러리스트? 그리고 그 이미지야. 뭐냐면 그 다음에 좀 대중들에게 박헌영 좀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고 영웅형은 되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국내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중에 제일 인지도가 높았던 사람이 여운형이에요. 여운형.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나 이승만도 이제 유명하긴 하는데 여운형이 밀렸어. 왜 그러냐면 김구와 이승만은 국내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라 뭐죠? 국외에서 떠돌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높았던 사람이 여운형이고 그 다음에 아마 2위가 이승만이니까 이승만이 그 단파 방송을 해가지고 미국의 자유의 소리 해가지고 인지도가 올라갔고 근데 여운형이 그 당시 제일 정치 서 1위였다. 근데 그 해방 후에 이제 나중에 남북한이 이제 정부가 수립된 후에 양쪽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영웅형이 잊혀졌어. 그냥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영웅형은 적통이 아니에요. 사회주의자지만 갑산파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배제됐고 그 남한 정부에서도 영웅형은 빨갱이죠. 그러니까 잊혀졌어. 그러다가 90년대에 이제 다시 이제 부활됐다가
2005년도에 최근에 건국 독립훈장인가요? 독립훈장 받고 이제 최초로 사회주의자로서 독립훈장을 받았던 사람인데 하여튼 그 당시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자, 근데 이 그 자원합작조직이었던 건국준비위원회가 분열되죠. 일단은 그 자익과 우익의 경쟁이 폭력화되고 그 당시 이제 그 전체 국민의 총의를 바탕으로 조직체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국 유지자 대회를 열었는데 이 개체 문제를 둘러싸고 좌파 세력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자익과 우익 간의 경쟁이 포면화되기 시작해요. 그 과정에서 부위원장이었던 안재홍이 탈퇴를 했어. 그 안재홍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중도 우파를 대변하는 사람이고 민족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탈퇴했다는 것은 안재홍만 탈퇴하는 게 아니죠. 그 따르는 무리까지 같이 탈퇴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서 이제 우파와 중도우파가 탈퇴를 하면서 뭐냐면 이 자연스럽게 건국준비위원회 누구만 남게 돼요? 좌파만 남게 돼. 그리고 이들이 이제 뭐냐면 나중에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죠. 네. 그래서 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왜 선포했냐? 이거는 이제 있는데 일단은 그 제일 중요한 게 그 당시 미군이 진주해 오잖아요. 그 미군이 진주하면서 그 조선건국위원회라고 하면 좀 약간 약발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미군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보다는 국가의 명칭이 낫겠죠.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쓴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대내 이제 여러 단체들의 어떤 우리 대내 여러 단체 중에 제일 위치가 높고 대표성이 있다 이런 것들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협상력 미 군정의 협상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미 군정이 이렇게 딱 들어서자마자 무시해버렸죠. 그래서 그 38도선 이남의 그 유일한 정부는 뭐예요? 미 군정이다. 그래서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한국독립당도 무시하고 그 한국독립당도 들어올 때 그 단체 이름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들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우파와 중도우파가 탈퇴하면서 그 이제 우파 세력들이 한국민주당을 창당해요. 그러니까 한민당이죠. 근데 주의할 것은 이 한민당은 처음부터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뭐 송진호가 이런 사람들, 김성수나 이런 사람들 원래 그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참여 안 했다가 조선인민공화국이 등장하니까 반발해갖고 그 친일파들 끌어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한민당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의의를 보면 통일전선 성격을 띠고 있는 해방 후에 국내 최초의 정치당을 채웠고, 그리고 한동안 미군이 들어오기 전까지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면서 정치 공백기에 국내 정치와 치안을 담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넘어갈게요. 조선인민공화국. 자, 여기에서 주의할 건 조선인민공화국은 그 지금 북쪽에 있는 김정은의 조선인민공화국이 아니에요. 예,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 건준의 자익들이 개편한 조직이 조선인민공화국이죠. 자, 조선인민공화국에서 왜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 군정과 동등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정부를 자칭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미군의 진주에 앞서 자익세력의 주도권 아래서 국내 정치 세력의 통일전선 정부를 수립하고 그리고 여러 단체보다 더 대표성, 우위성을 받기 위해서 이런 조선인민공화국 개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을 이제 보면요, 인민위원회가 있어. 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는 뭐죠? 건준의 지부를 확대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의 이제 치안과 담당하고 행정을 담당하고 적산관리. 적산은 뭐야 이거 적산은? 일제가 남겨놓은 동산이나 부동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나 토지나 뭐 여러 가지 물자들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중앙 조직은 뭐냐면 조선인민공화국 중앙 조직은 자익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지방 조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죠? 지역에 따라서 그 각기 달라. 어떤 데 우익이 차지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익이 그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면 되고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함수평가에서 173페이지 보세요.
자, 173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2번.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가해 단체를 써보고 이 단체의 강령 3가지 써보시오. 이 단체 활동 내용을 2가지 서술해 보시오 있겠는데, 자, 봉건적 잔재를 일수하고 자유발전의 길을 열기 위해 모든 진보적 투쟁은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국내의 진보적 민주주의적 여러 세력들이 통일전선을 건설 갈망하고 있나니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우리는 뭘 결성하죠? 여기 들어갈 것은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약신 건준이죠. 건준. 네. 단체 강령 외워두시죠. 자,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 민주주의 정권 수립, 그 다음에 진정한 민주주의 정권 수립, 대중생활 확보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국내 질서 자주 중시도 여기과 대중생활 확보 쓰시면 되고, 활동 내용은 각지의 지구를 설치하여 자치적으로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고, 그 다음에 미군이 한반도 진주하기 전까지 조선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이거 외에도 건국 치안대를 조직하고 식량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군사 조직 같은 것들 만들고 이런 내용도 같이 써주신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 자, 가해들 단체와 단체 결성 목적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위출진 세력이 결성한 당을 말해보고 가해 반발에 이 당이 나열했던 정통론을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건주는 신국가 건설 운동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한반도 진주하기 전에 뭘 선포했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죠. 그리고 결성 목적은 미군이 상륙하기 전에 정부 수입 기정사에 인정받고 그걸 통해서 미군의 협상력과 제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과 동등하자기 위해서 협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던 거고. 자, 그리고 이거에 반발해가지고 만들었던 당이 뭐예요? 네, 한민당이죠. 한민당. 김성수와 송신호가 결성한 한민당이고, 이들은 조선 뭐냐면 인민공화국의 정통론에 반발해서 누굴 내걸었죠? 임시정부. 임시정부가 정통이 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봉대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2가지 뭐냐면 정통론이 있어.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의 정통을 이렇게 보는 설이 있고, 또 하나가 임시정부를 정통으로 보는 설이 있어요. 임시정부 봉대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임시정부 봉대론. 그래서 임시정부 봉대론은 임시정부가 정통이다. 그래서 임시정부 봉대론을 내걸었던 단체가 여기서 한민당과 한독당 이렇게 당인데, 한민당은 왜 내걸었겠어요? 진정은 이게 임시정부를 지지해서 그런 거 아니라 자기들이 솔직히 말해서 정당성이 없다고 알아. 자기들도. 왜냐면 일제시대 때 뭐했던 사람들이 거의 친일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 내거는 거는 좀 불리하니까 누굴 끌어들인 거예요? 임시정부를 끌어다가지고 뭐냐면 그 당시 조선인민공화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정치적 목적에서 이제 한 거고, 결국에는 한독당이 들어오면서 대립 갈등하게 되죠. 예. 그래갖고 있는데, 이 임시정부 봉대론, 그러니까 임시정부 법통을 인정하는 것은 나중에 재헌국회에서 또 뭐냐면 재헌헌법을 만들 때 만들어져갖고 어떻게 집어넣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임시정부 법통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재헌헌법에서 이승만도 임시정부 법통론을 주장했어요. 이 사람도. 그래서 이승만이 왜 임시정부 법통론을 주장하냐면, 한때 이승만이 임시정부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장했는데, 그걸 따르는 지금 누나이트 계열은 임시정부 법통론을 인정하지 않죠. 이승만만 받들면서. 예. 자,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금성 교과서 한번 읽어볼게요. 금성 365페이지 펴보세요. 금성 365페이지 맞나? 지금 이게 몇 페이지야? 아이고. 365페이지 있죠? 제가 책을 안 가져왔네. 이번에 이게 일제시대인데 현대 부분을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근데 일단은 책 보이시죠? 네, 전 없더라도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전반적인 단어. 네. 신국가 건설 운동에서 가장 앞선 단체는 국내에서 활동하였던 조선건국동맹이었다.
여운형 등 조선 건국 동맹의 핵심 인사들은 건국이 되자 여러 서울에서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을 망라하여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권주는 전국 각지의 지부를 결성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치적으로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등 일제의 공격을 메워나갔다. 권주는 신국가 건설 운동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기 전에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은 좌익 세력이 주도하였는데 이에 대해 우익 세력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 군정청 역시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 조선인민공화국은 해체되고 말았다. 네, 여기까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테마 넘어갈게요. 다음 테마. 해방정부의 정치세요. 네, 이 부분. 자, 이것도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예요. 한 3-4문제 나왔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요건 좀 암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 이제 단체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갖고, 좀 암기해 줄 필요가 있는데, 잠깐만요. 아이고. 자, 해방전국의 이제 정치세력들 보면, 그 해방정부가 아까 전에 이제 일제부터 해방됐지만 독립국가 건설하기 좀 못했던 시기 1945년에서 45년 시기를 48년 시기를 말하는데 이때 우리나라가 단합을 했으면 좋은데 분열되고 있었어. 그래서 좌우는 뭐 저 좌우에서 수많은 단체들이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단체들을 외우려면 머리가 빠개져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있죠. 공무원 시험이나 수능이나 뭐 한국사 능력이나 이동해서 자주 나온 단체들만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좀 외우고 지나가셔야 돼. 특징들 파악하고. 자, 그럼 해방정부의 정치 세력들을 좀 보면 이렇게 이제 좀 보면요. 자, 일단은 이제 보면 좌익이 있고, 좌익은 뭐예요? 사회주의 세력들이죠. 네. 그 다음에 우익이 있어. 우익은 이제 민족주의. 그 다음에 친일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좌익과 우익 중에 제3의 선택한 사람이죠. 중도파. 그래서 중도 우파. 중도 우파는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중좌파고 네. 중도 좌파와 그 다음에 중도 우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도 좌파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서로 합치자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애들이고, 중도 우파는 이 사람도 마찬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합치자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어디 강조하죠?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러면 사회주의를 먼저 볼게요. 사회의 대표적인 단체는 남한에도 뭐가 있어요? 조선 공산당이 있죠? 조선 공산당은 누가 만들었죠? 박헌영. 그래서 조선 공산당은 한동안 이제 제거를 못하다가 강복 후에 제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5차 조선 공산당이라고. 1차에서 4차까지는 언제 있었어요? 일제시대 있었지만 5차 조선 공산당을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남조선 노동당이 일어나죠. 이 남조선 노동당은 조선 공산당, 그 다음에 남조선 신민당, 그 다음에 조선인민당, 이런 단체들이야. 예, 자, 그래서 이걸 합쳐서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하거든요. 남조선 노동당. 그 당시 이제 조선 공산당이 그 다음에 중도 좌파 조직인 남조선 신민당, 조선인민당을 합쳐가지고 남조선 노동당으로 다시 확대됐는데요. 그래서 요건 왜 확대됐냐면 그 당시에 북한 정권이 형성되고 북한 정권이 노동당이 있었죠. 그러니까 북조선 노동당의 한 지부다 해가지고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주요가 뭐야? 남노당이라고 하죠. 보통 남노당. 예. 그래서 이제 또 박헌영이 이제 주도를 했던 것들이고, 자, 그다음 중도 좌파 세력들은 이제 보면 조선 인민당이 있어요. 자, 이 조선 인민당은 누구냐면 여운형이 조직했던 당이죠. 여운형. 근데 이 조선인민당을 여운형이 조직했다가 이 조선인민당을 당권 뺏겨. 박헌영이 조선인민당에 토아치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여운형을 제거해버리고 자기 사람을 심어놓은 거야. 그래놓고는
여기 어디 통합을 해? 나중에 남조선 노동당 통합을 시켜버리죠. 그 다음에 거기도 남조선 신민당이 있어. 자, 남조선 신민당은 누가 만드냐? 백남원이 만들었죠. 백남원 역사학자이. 근데 이제 이 남조선 신민당은 왜 남조선이라고 갖다 붙이냐면 거기 북쪽에 북조선 신민당이 있어요. 신민당이 또. 그래서 하나의 지부로서 남조선 신민당이 있고 그 신민당 계열은 이제 북조선 신민당 계열은 우리가 보는 연합파들 있죠. 연합파 계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중도 우파는 어떤 당이냐? 국민당. 안재홍이 조직한 당이죠. 그 다음에 그 민족 자주연맹이 있어요. 요즘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자화합작 연맹을 주도했던 김규식이 조직한 단체 있죠.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조직한 단체 민족 자주연맹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 안 나오니까 여기 갈게요. 자, 보통 요 두 개 중도 좌파하고 중도 우파 있죠. 중도 좌파, 중도 우파는 좌우합작 운동을 추진했어요. 좌우합작 운동. 좌우합작 운동을 추진했고, 그리고 요 중도 우파 계열, 은 나중에 혁신계하고 연결돼요. 혁신계. 그래서 이제 남한에서는 혁신계 세력들이 한때 있었거든요. 50년대, 60년대. 그래서 남북 통일을, 평화 통일을 바라는 그런 혁신계 세력들이 있었어. 남과 북이 대화를 해서 통일하자. 이게 됐는데 이 혁신계 세력들이 나중에 탄압을 받게 돼요. 이승만이나 박정희 때 탄압을 받게 해서 지금은 이제 없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세력들과 연결되고요. 자, 우익을 좀 볼게요. 우익은 민족주의하고 친일파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여기에 보면 한민당이 있어요. 한국민주당인데 누가 그 한국민주당은 저 김성수와 송진호 어떤 사람들이 첫 번째 친일파. 그에 이제 뭐냐면 한국독립당. 자, 한국독립당은 김구가 만든 당이죠. 그래서 김구가 통합된 당이죠. 1940년에. 그래갖고 이제 건너와서 이제 활동을 하게 한독당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더 어떻게 해요? 여기 독립 촉성 중앙위원회. 원래 독립촉성중앙협의회인데 원래는 이제 이 단체는 그 단독 단체가 아니라 여러 단체, 좌우익 망라한 단체지요. 그래서 이승만이 온다니까 이승만 상당히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반기문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유엔 사무총장이 온 거잖아. 이승만은 왔잖아도 해외에서 유명한 사람. 미국에서 미국물 먹고 미국의 대통령도 많이 알고 미국 대통령도 알고 뭐 정치가도 알고 그 다음에 미국의 소리 자유 소리에서 뭐 이렇게 떠들고 하니까 인지도가 있으니까 이승만 박사가 오면 뭔가 대단할 줄 알고 다 모여들었어. 근데 반기문 온 것처럼 초반에는 기대했는데 막 나중에 실망하잖아. 똑같아. 이승만 보니까 영 아니다. 그래갖고 좌익은 다 빠져나오고 뭐냐면 우익만 남게 돼요. 우익단체들만. 그래갖고 이제 독립촉성중앙위원회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 단체가 이제 어떤 단체냐면 우익기관이야. 그래갖고 나중에 이승만의 초창기 그 정치적 기반 있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두 개 단체 쓰는 문제가 없거든요. 어디가 어디 써있어? 한민당하고 독립촉성중앙위원회 쓰시면 되죠. 요거. 근데 이제 한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승만하고 초창기 때 협력을 했어요. 근데 이승만하고 한민당은 좀 약간 거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한민당은 저 친일파들로 구성된 거고 이승만은 뭐야? 독립운동가잖아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가 좀 이심성 정도 있긴 있는데 이게 결이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때 협력했다가 등지게 되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승만이 새롭게 만든 당이 뭐냐면 자유당이에요. 그러니까 초반기 때만 여당 역할을 한 거야, 여당. 근데 나중에 야당으로 바뀌고 이 야당 이제 한민당이 이제 다른 세력들과 결합을 해갖고 만든 것이 민주당이죠, 민주당. 그래서 민주당 안에 구파, 신파 세력도 있는데 그 중에 구파 세력들이 한민당 계열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쭉 지속이 되어온 거죠. 예.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민주당이 친일파가 구성됐다는 게 아니라 초창기 때는 그 민주당 안에 구파 세력들이 일부 친일파 세력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여기 또 하나 뭉친 게 있네.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는 게 있어요. 예.
민주주의, 민족정선 예전에 한번 잠깐 언급됐는데 이걸 이제 뭐 주어는 뭐라고 해요? 민전이라고 보시죠. 민전. 민전 뭐 때문에 한 거야? 나중에 이제 그 신탁통치가 발표하니까 처음에 자액 때 뭐죠? 반대를 소련 지정을 바꾼 거야. 찬성 바뀌죠. 그때 이제 찬성하는 여러 단체들, 자액 단체들, 저는 이제 조선공산당과 조선인민당, 난조신민당을 합쳐가지고 연합전선을 이제 만들게 돼요. 이게 뭐냐면 민전이에요, 민전.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정치 단체들이 통합을 하려고 해야지. 그 당시. 그래서 그 각 정치세의 통일이나 단결을 노력해야 되는데 못했죠. 다 분열되고 싸우고 그런 과정에서 누가 개입한 거야? 미국과 소련이 개입해서 결국에는 분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유행했던 노래가 뭐냐? 우리의 소원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통일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의 소원 통일할 때 남북한 통일을 연상하면서 하는데 이때 그 통일은 뭐냐면 그 국내 정치 세력의 통일 힘을 합쳐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자는 이런 기원을 하는 노래였다는 거. 그래서 그만큼 그 당시에는 분열이 되게 심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조선공산당이 좀 나오거든요. 자, 그 조선공산당을 보죠. 조선공산당은 제5차 조선공산당이에요. 그래서 재건파 공산당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박헌영이 조직했어요. 박헌영이. 이 박헌영은 이제 하열계통의 그 삶이죠. 그래서 해방 직후에 이제 재건파 조선공산당이 이끌었고 그 처음에는 미군정하고 상당히 우호적이었어요. 박헌영하고. 그런데 조선 그 정파사 집회 사건인가? 예. 네, 조선 정파사 집회 사건 때 갈라져 나오면서 어디 도망갔죠? 북한 갔다가 북한 정권하고 이제 참여했다가 나중에 1953년에 숙청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그게 6.25 전쟁이 끝날 무렵이거든요. 6.25 전쟁이 끝날 때 이제 북한에서 책임질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헌영은 이제 미국의 앞잡이 첩자이면서 처형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그 박헌영이 이제 주장한 게 8월태제인데, 형 정세와 우리의 임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인데, 자, 조선의 혁명당을 뭐라고 이제 봤냐면,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봤어요. 왜냐면 이제 조선은 사회주의 단계가 아니다. 레닌이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조선을 영영 보고 레닌이 뭐냐면 너희들 지금 사회주의 단계가 아니라 가난한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부유주의 세력들을 도와가지고 먼저 부유주의 혁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혁명당을 부유주의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여기 시기에는 이제 토지혁명, 그다음 주요 시설의 국유화, 민주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자 농민들이 일반 근로자의 일반 근로의 인민을 옹호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회주의를 본격화하고나는 부유주의 세력과 연대를 해가지고 이런 이제 세력들을 토지혁명이나 주요 시설 국유화 등을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자, 활동을 보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조선공산당 신탁 창설을 하죠. 그래서 삼상의 벌정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민족정서를 결성하고 하다가 미군정과 사이가 틀어지게 돼. 아까 얘기했듯이 초창기 때는 미군정 상호 공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치안유지법도 이제 폐지되고 그 어느 정도 정치 자유도 이제 획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정판사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틀어지게 돼서 탄압을 받게 돼서 9월 총파업이나 대구 시업동 이런 것들 선동하게 되죠. 그 박헌영은 저 북쪽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하고 결국에는 그 뭘로 개편되죠? 남조선 노동당으로 개편이 돼요. 남노당. 그런데 이제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은 뭐냐? 이건 보면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왜 일어났냐면 그 정판사라는 곳은 출판사예요. 출판사.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당시 일본인들이 운영했던 출판사거든요. 그래서 이 정판사 건물을 이제 그 조선 공산당에 분할을 내렸어. 그래서 미군정이 이제 각 단체들에게 적산, 그러니까 일본 건물들을 다 나눠줬거든요. 배분을 해준 거죠. 조선공산당도 초창기 때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하나 건물 받았어. 정판사 건물을. 근데 이제 여기 보면 1층은 정판사고 그 다음에 여기 2층은 노동일보. 이 노동일보는 이제 조선공산당의 기간지예요. 거기 3층은 이제 조선공산당. 그
그 당사하우스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정판사라는 곳이 여기 출판사였는데 이때 일제시대 때 어떤 출판사였냐면 일본 애들이 이제 집회를 이제 찍어낼 때 조선은행 걸 찍어낼 때 우리처럼 조폐공사에 찍어내지 않아요. 어디에? 일반 출판사에 몇 개 딱 정해가지고 그 돈판을 줘요. 돈판을 주고 거기에 찍어내. 근데 이제 일본 애들이 철수할 때 정판사의 돈판을 그대로 놔두고 이제 철수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정판사는 누구 거 조선 공산당 소유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공산당이 정판사의 돈판 있죠. 조선일보 정판사에 있는 그 조선은행권 돈판을 소유하게 됐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돈을 미군정 허락 없이 막 찍어내는 거예요. 아직 그 당시에는 조선은행권이 유통이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군정이 이 조선공산당의 남한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경제적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걸 조선공산당이 미군정이 허락받지 않고 정판사에 있는 돈판을 이용해서 찍어냈다 해가지고 조선공산당을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왜냐면 조선공산당이 과연 정판사의 돈판을 동원해가지고 위조 지표를 찍어냈냐. 그래서 이 미군정이 만든 공안 사건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문이 있긴 하거든요. 하여튼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뭐가 될까요? 안정이 갈라져 나갔다. 그래서 이제 대립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조선 노동당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남조선 노동당은 그 다음에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 신민당 합쳐갖고 이제 북조선에 북한의 노동당이 만들어지면서 그 분파 형식으로 해서 만들었던 것이 남조선 노동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파를 좀 볼게요. 중도파. 자, 영호명이 조직한 단체가 뭐죠? 조선인민당이죠. 그래서 미군정이 인민공화국을 부정하니까 인민당을 결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획경제제도 확립, 각계각층의 인민대중을 포괄해서 완전 통일되는 시장, 중도 좌파를 중심의 좌우합작을 추진했고요. 주요 사업의 국유화, 금융기관의 국유화,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던 단체가 그 조선인민당이다. 근데 이 조선인민당은 초기에는 여운형이 주도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누가? 박헌영이 뿌아치를 심어놨다고 했죠. 그래서 조선인민당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돼. 그래서 박헌영 계열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선인민당이 남조선 노동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여운형이 나와서 그 남조선 포괄을 반대해가지고 조직한 당이 먼저 따로 만든 동이 사회노동당이야. 그리고 이 사회노동당이 이제 근로인민당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렇게 이거는 여운형이 남노당의 통합을 반대하고 결성한 당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조선인민당 뭐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볼게 남조선 신민당이죠. 남조선 신민당은 원래 북조선에 이제 북한에 뭐가 있었어요? 하복조선 독립동맹 개통, 그러니까 연합파가 있었는데 이 연합파가 신민당을 결성하거든요. 그 신민당이 분국으로서 분당을 만든 것이 남조선 신민당인데 이 남조선 신민당의 당수가 누구냐? 백남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무상계급의 양심적 일부 유상계급과 통일전선을 결성해서 연합사 민주주의, 그 다음에 신민주주의를 포방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조선민족의 기도라는 측에서 급진적 프롤레타 계급혁명을 부정하고 진보적 부르주아 연합파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를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살펴보듯이 아까 조선공산당이나 그 다음에 조선인민당이나 남조선 신민당이나 이들은 지금 뭐 프롤레타 그 계급혁명을 주장한 게 아니에요. 뭐죠? 아직까지는 부르주아 혁명 단계야. 그런데 이제 부르주아 혁명 단계에서 정신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어떤 그 정책들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급진적인 부르주아 섹터 손을 잡고 하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던 단체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볼게 국민당이나 민족자주연맹 이런 당들은 이제 중도 우파 세력들이죠. 국민당은 누가 조직했죠? 안재홍. 안재홍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와 관련돼 있어요? 신민족주의 사업자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제 신민주주의와 신민족주의를 포방하여 계급 대립보다는 민족의 단결을 우선 강조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족자주연맹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김규식이 조직한 단체인데 그 2차 미소 공동회의나 국공학자회나 2차 미소 공동회의가 결렬된 직후에 조직한 거야.
그래서 좌우합작 연합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2차 국공합작 미소 공동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1차 미소 공동회 결렬된 후에 조직한 건 뭐예요? 나중에 좌우합작위원회가 있죠?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03년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틀렸어. 그걸 잘못 써갖고 그 미소 공동위원회를 결렬된 거를 보고 이거 그 뭐냐면 좌우합작위원회 아니냐? 좌우합작위원회 이렇게 썼는데 틀렸어. 거기 보면 미소 공동위원회가 완전히 결렬된 거 이렇게 있어. 완전. 그 부산 놓쳤죠. 근데 부산 놓쳐도 못 썼어요. 왜냐면 이 당시 잘 몰랐거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 99%가 뭘 썼냐면, 그 당시 좌우합작위원회 썼어. 그러니까 그 당시 변별력이 없었던 문제죠. 예. 근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다 거의 대부분 썼겠죠. 그러니까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구구정당이라고 하는데, 이 구구정당은 이제, 그 큰 등에 한민당하고, 그다음 무슨 당이 있죠? 그 당시 한독당이 있어. 한민당은 이제 보는데, 한민당은 이제 송준호, 김승수 같은 민족주의 우파, 친일파죠. 친일파인데, 거기에 이제 그 뭐에 반발이 나왔냐면, 이 사람들은 그 조선인민국에 반발해서 나온 단체야. 그래갖고 이제 누굴 받들었냐면, 초창기 때, 그 아까 얘기한 중종 임시정부를 받들었어요. 그래서 인정공대론을 내세워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것은 이들이 일제시대 때 친일파였고,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정통성이 없다는 걸 알죠.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를 초창기 때 받들어 모셨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되게 누구와 연결됐냐면 미군정하고 연결됐어요. 미군정하고. 그래서 왜 미군정하고 연결되냐면 일종 미군정 여당인데 이 사람들이 행정, 경제, 언론, 치안 이거 거의 대부분 장악을 했었고 그 다음 이 사람의 장점이 뭐냐면 영어를 잘해요. 영어. 왜냐면 그 당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군정하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물론 이게 영어라고 해도 오리지널 영어가 아니라 어제 콩콩시 해가지고 이제 일본식 영어를 배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영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미군정과 밀착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군정과 연계돼서 이제 중도 및 자익세력을 배제하고 토지개혁이나 반민족 행위처벌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있고 이 초창기 때 누구와 연결되죠? 이승만하고 연결됐죠. 이승만하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이들이 임시정부 계열 한독당이 정권을 장악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왜냐면 자신이 이제 예전에 친일했던 것들 다 들통나고 있잖아. 그래서 이승만 정부하고 연결했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 사람은 좀 약간 이중적인 게 뭐냐면 자기가 독립운동을 했고 이 사람도 또 일본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승만 때에 뭐냐면 한일 그 국교당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지 못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승만이 되게 반대했기 때문에 일본하고 국교를 하려면 일본이 예전에 과거에 했던 그 만행들을 사죄를 해라. 근데 일본이 사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일본을 싫어하든 말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내 정치는 다른 기준을 잣들 내세웠는데 이건 친일파를 또 옹호해. 왜 옹호하냐? 일단 친일파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승만은 해외에서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국내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막상 자기가 정권을 장악하려니까 정권에 기반이 있어야 될 거냐. 근데 그 당시 정권, 행정, 치안, 군대 다 누가 장악하고 있죠? 친일파들 잡고 있죠? 그러니까 친일파들을 비유하고 옹호해준다. 그래서 초창기 때 이제 나중에 그 이제 이제 건국 후에 무슨 거 있었어요? 친일파를 처벌하려고 반민특위 같은 것들을 이제 구성할 때 방해를 계속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들은 그 뭐냐면 초창기 때 이승만과 연결돼 있다. 근데 이승만하고 친일파하고는 서로 이제 물과 기둥 같은 존재잖아요. 처음에 이해하겠다 이제 손을 잡았지만 원래 자체는 이승만이 이제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되죠? 결렬되고 나중에 이제 야당으로 바뀌게 되죠. 이 한민당이. 그리고 이제 이승만은 새로운 정당이었던 자유당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한민당이 지금의 그 비슷한 당이 있죠? 예, 자유당인가? 그래서 비슷해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우익들, 보수 세력들 보면 까보면 다 뭐냐면 친일파들이에요, 친일파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한민당과 자유당의 지금 논리들이 거의 비슷비슷해, 얘네들이.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있는데 이 단체는 초창기 때 뭐예요? 좌우 조직을 망라한 결성체인데, 근데 나중에 빠져나와서 뭐만 남았다 그랬죠? 우익세들만 남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승만의 통치 기반이 됐다. 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 한민당과 함께 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그 이승만의 주요 정치 기반이 되었다. 이걸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그 한국 독립당으로 넘어갈게요. 한국 독립당. 자, 한국 독립당은 이제 김구와 임정 계열이 이제 주도했던 단체인데, 그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여기 일단 강령은 상균주의고요. 상균주의 아까 설명을 했죠. 활동 내용을 보면 이들은 이제 미군정이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군정이 38도 이남의 유일한 정권을 미군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한독당이 이제 그 한독당 이름으로 임시정부 이름으로 들어온 것을 막았죠.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기구를 했고, 처음에는 우익이나 자익직에 가담하지 않고 간망했어 그냥. 그리고 초창기에 자화합작 운동도 그냥 소극적으로 지지만 해주고 그냥 간망만 했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완전히 이게 자화합작 운동이 결렬되고 남북한 정부가 이제 단독적으로 수입으로 나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자화합작 운동에 들어갔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반탁 운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비상정치회의 준비를 발전시키고, 나중에 이제 비상국민회의를 개최시키는, 근데 비상국민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익대 뭐냐면 연합단체야. 그래서 한독당하고 한민당, 이승만의 공통점은 뭐야? 반탁이죠. 네, 근데 다른 게 뭐야? 한민당하고 이승만은 반탁이지만 단독정부 이렇게 주장했고, 반대로 그 한독당은 뭐예요? 반탁이지만 얘네들은 통합정부를 구성했죠. 이게 좀 다른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나중에 그 남조선 대한국민대표 민주연합, 이거 미군정이 만들었던 건데, 그 여기에 참여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들이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임정공대론이 자연스럽게 폐기되는 그런 것도 있었다. 왜냐면 이들이 임정공대론을 이제 주장을 하면 자신만이 그 정부단체, 유일한 정부고, 정부의 정통을 이었다, 대한민국의 정통을 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 단체들이 모여놓은 그 단체에 들어갔다는 거는 자신들 이제 정부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 하나 일개 단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 한국 독립당 명의로 활동했다. 그렇지만 그 임정공대론은 계속 살아나가서 나중에 그 재헌헌법 있죠. 재헌헌법 때 뭐죠? 그 임정공대론이 들어가 있죠. 임시정부 그 정통령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약간 이제 연결시켜서 보면, 요번에 한번 시험문제 나온 게 임시정부의 법통을 어디에서 이어갔다고 했죠? 한성정부에서 이어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의 그 건립 시기, 그러니까 설립 시기를 학계에서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번 시간에 어떤 분이 이제 그걸 질문했는데, 이 건립 시기를 이제 뭐냐면 한성정부 수립 시기나 아니면 임시정부, 진짜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에서 그 만들 때냐, 그거 가지고 있는데, 되게 학계에서는 한성정부의 건립 시기를 임시정부 건립 시기로 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그 한성정부가, 그 임시정부가 한성정부 법통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시정부의 수입은 뭔 줄로 봐야 돼요? 한성정부가 수립한 시기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1919년 4월 20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아마 그것 때문에 염두에 둬갖고 이제 볼 것 같아요. 왜 그래야지만 더 올라가잖아, 상황이. 예.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후기 때는 아까 이제 자화합작 운동을 지지했지만 참여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제 남북협상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 당시에는 막 그 뭐냐면 이제 분리된, 그러니까 단독정부 수입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그 당시 이제 남북협상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단전 불참을 표명해요. 왜냐 단독선거 있죠? 예, 50 단독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정부에도 참여하지 않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단정이에요, 단정.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각 파에 그 당시 해방공간에서 활동했던
극자와 극우, 중도파들의 정당된 특징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신탁통치 부분 넘어갈게요. 신탁통치. 그래갖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다 끝날 것 같아요. 한국현대사분이요. 한국사분이.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